네, 비트코인이 9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75,000달러 선까지 흔들렸던 그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해서 10만 달러 근처까지 와버렸고, 과연 10만 9천 달러 역사상 최고 가격을 뚫어내고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도 이제 스멀스멀 강하게 피어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세판짜기부터 전 세계 최초 XRP 현물 ETF 출시 소식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흐름들을 7가지 주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자체에만 열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힘의 이동,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읽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급등의 이면에는 고래로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였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57만 2,616개를 보유하게 됐고, 전체 공급량으로 치면은 2.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 기관이 비트코인의 3% 가까이를 흡수해버린 그런 셈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 가까이를 기관 하나가 지금 쓸어 담아버린 겁니다. 이런 거대 기관부터 오래된 고래들까지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면서 장기 보유로 돌입한 그런 상황도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만 BTC 이상 보유 지갑들의 매수 추세 점수가 0.90, 지금 최고치에 가깝고, 1000에서 만 BTC 보유군도 0.7, 강한 매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최근 중앙화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인출되면서 2년 최고 수준의 비트코인 유출량을 기록했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낸다라는 거, 장기 보유한다라는 거죠. 고래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서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건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의 의지가 엄청 빡세게 강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뒤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움직임, 그러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한산한 주말에는 일부 고래가 물량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한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는 지난 11개월 동안 보유해왔던 비트코인 가운데 1485 BTC 1억 3천만 달러 규모를 이번 주에 바이낸스로 입금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이 고래는 작년에 평단가 8만 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한 뒤에 최근 개당 93,500달러 선에서 최종 물량을 처분했고 5천만 달러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처럼 가격 급등 이후에 거대 지갑의 매도는 전략적이다, 이렇게 전략적인 익절로 표현할 수 있겠죠. 4월 24일 해당 매도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93,000달러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0.5%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이번 랠리에서 1857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면서 비용을 충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 7만 5천 달러대 저점 대비 2만 달러 정도 오른 시점에서 일부 수익을 챙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을 하면 고래들은 한쪽에서는 새판을 짜듯이 대량 매집에 들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구간별 차익 실현으로 시장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게 까다롭고 어렵죠. 특히 주말처럼 유동성이 낮은 시간대에서는 이런 고래들의 매도 공세가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힘겨루기,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강력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비트코인 국부펀드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공개를 했고, 심지어 이미 벌써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분명하고 그만큼 기대감도 엄청 빡세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도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개미들은 불안하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 본토는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해 왔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정부가 몰수한 암호화폐는 상당량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불법 사건 단속을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압류한 비트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국법에는 가상자산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처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방 당국마다 압수한 코인을 은밀히 팔아서 그러니까 OTC 마켓에서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공금 충당에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한 지방정부에서 압류 비트코인을 민간 업체를 통해서 매각해서 경상재원으로 썼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고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금지된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게 상당한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정책 스탠스 전환 그 시점이 머지않았다. 중국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규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 한바탕 날 겁니다. 그래서 나름 모순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 중국 내 전문가라는 사람들, 관계자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중앙 관리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홍콩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해시키의 루이 하이양 대표죠. 이 양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정부처럼 중국도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둘 수 있다라면서 지금처럼 지방에서 제각각 처리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한데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홍콩이 그 시험 무대가 될 수가 있는데 중국 본토와는 달리 홍콩에서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의 국가 차원의 가상자산 기금 일종의 크립토 국부펀드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설립해서 압수코인들을 보관하고 운용하자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대 윈스터 마라는 이름의 교수입니다. 중국 투자공사 임원 출신이라고 해요. 이 양반은 압류 암호화폐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서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똑 까놓고 얘기해서 굉장히 골 때린 상황인 거죠. 지금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면서 이거 못하는 짓이지? 대체 꿍꿍이는 뭐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이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글로벌 지정학적인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중국도 손을 놓고만 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역시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 엄청 출렁였지만 최근 관세 추가 인상을 유예하면서 시장이 한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중국 자본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다시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진행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죠. 중국 본토에서 남방을 향한 그런 자금 유입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고 사실상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홍콩을 글로벌 테스트 베드 삼아서 암호화폐 정책도 홍콩 중심으로 이미 개방을 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전략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해 보이고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라면 이건
전 세계 자금 흐름의 지각 변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가 등장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이 뿅 하고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인데 남미의 암호화폐 허브로 급부상해버린 브라질에서 4월 25일 상파울로 증권거래소에 해시덱스 나스닥 XRP 지수 연계 ETF가 공식적으로 상장됐습니다. 이 상품은 나스닥에서 산출하는 XRP 기준 가격을 추종을 하고 펀드 자산의 최소 95%를 실제 XRP로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XRP 현물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최초의 상장 지수 펀드인 겁니다. 해시덱스는 이미 브라질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ETF를 운용해 왔는데 이번에 XRP ETF 얘들의 9번째 암호화폐 ETF에 해당합니다. 솔라나 현물 ETF는 지금 캐나다에서 출시가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XRP가 됐든 솔라나가 됐든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시점도 머지않았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한 번 더 드는 것 같은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브라질 증권위에서 세계 최초 XRP ETF를 승인을 하면서 자국 투자자들이 이제 증권 계좌로 XRP에 투자할 길이 이렇게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브라질 일반 투자자들은 복잡한 거래소 지갑이 없어도 주식 거래하듯이 XRP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XRP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고 XRP가 SEC,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 한동안 한 4년 정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규제 장벽을 잘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라질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도 XRP 현물 ETF 출시 이제 검토할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ETF 출시는 단순한 호재성 뉴스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XRP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이런 의미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이 제도권 투자 상품 반열에 올랐다라는 점에서 시장 주도권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어쨌든 미국에서도 XRP 현물 ETF 이제 머지않아서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엄청 빡세게 높다라는 점이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XRP 관련 호재가 엄청 많죠. ETF에 그치지 않고 최근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더해지고 있는데 물론 호재 재료 자체가 즉각적으로 시세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아쉬움을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듯이 이 호재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시세가 반영되기 마련이고 또 엉덩이가 무거운 대장 종목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불과 몇 달 전에 600% 랠리를 벌인 종목이 바로 XRP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600% 랠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XRP 관련 호재 상당한 상황이고 결제 인프라 구축 또 파생 상품 영역에서도 XRP 입지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리플의 금융 인프라 확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로 부상한 RLUSD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사는 기관용 결제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XRP 레저 위에서 RLUSD 발행을 했습니다. 디파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도 RLUSD를 발행을 했죠. 실제로 4월 24일 기준 3,900만 달러 규모의 RLUSD를 XRP 레저에서 소각하고 동일한 양을 이더리움 쪽에서 새로 발행하는 크로스체인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건 리플 측이 체인 간 수요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재고 이동, 일종의 인벤토리 트랜스퍼라고 할 수 있는 걸 지금 단행을 한 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흔히 각 체인별 수요에 따라서 이 토큰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요컨대 리플은 XRP 생태계와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를 RLUSD로 연결하면서 유동성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뿜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RLUSD 성장세도 상당히 두드러지죠. 올해 1분기 동안 RLUSD 시가총액은 323% 폭증해서 2억 4,5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디파이 대출 플랫폼 에이브의 이더리움 V3 마켓에 RLUSD가 정식 상장됐습니다. 공급한도 5천만 RLUSD, 대출한도 500만 RLUSD, 이 범위 안에서 이용자들이 RLUSD를 예치하거나 빌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관 투자자 대상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이 퍼블릭 디파이 시장까지 포섭을 하면서 쓰임새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RLUSD의 성장세가 XRP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RLUSD의 확대는 곧 XRP 레저의 활용도 증가와 또 결제 인프라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XRP와 관련된 파생 상품 시장 소식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5월 19일에 XRP 선물 상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CME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XRP가 CME 선물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XRP 선물은 2,500 XRP 규모와 5만 XRP 규모, 이 두 가지 표준 계약으로 상장이 되고 현금 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격 기준은 CME XRP 달러 기준 레이트를 따르고 매일 런던 시간 오후 4시에 정산된다라고 합니다. CME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관과 트레이더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 전략 수요를 반영했다. 계약 단위를 소액부터 크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은 개인 고래부터 기관 투자자들까지 포괄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ME에서 XRP 선물이 승인되면 XRP는 세계 최대 규제 파생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됩니다. 이건 이제 곧 기관 자금의 XRP 진입 장벽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가 명확한 CME 선물을 통해서 XRP에 해지하거나 이제 투자 노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향후 미국 현물 ETF 승인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제 CME의 선물 상품이 나와주면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할 명분이 쌓인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명분이 쌓인다라기보다 이제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일부 거래소에서는 제한적이지만 XRP 선물과 옵션 거래를 개시한 곳도 있어서 XRP의 파생 상품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XRP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현물 ETF, 또 선물 상품에 이르기까지 종합 금융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시점 XRP의 위상은 단순 알트코인을 넘어서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 연계 자산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XRP는 XRP대로 시장의 대장급들이 흥미로운 상황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주도권 변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소송이 사실상 종료된 뒤에 XRP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XRP가 예전처럼 시총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넘치는 이야기들도 빡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홀더 입장에서는 너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상징성이 있어서 이건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쩌면 다가올 알트 시즌에서 알트 대장의 역할을 이번에는 XRP가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과 XRP 중심으로 판세가 재편될 가능성,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기관 러브콜을 받으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를 돌파하며 2021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투입되면서 비트코인 ETF에는 1분기에만 순유입액 10억 달러 이상이 몰렸고 여러 상장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대략 10만 BTC를 추가로 매입해서 보유량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큰 폭락을 또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이 머리 아픕니다. 1분기 가격이 45% 급락하면서 주요 자산들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냈고 이더 BTC 비율이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대장주 지위는 기관 자금 유입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이더리움의 2인자 입지는 어느 정도 흔들리는 양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더리움의 빈자리를 XRP가 파고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XRP는 앞서 살펴본 대로 SEC 소송 종료 기대, 그리고 브라질 ETF 승인, RLUSD, 또 파생 상품 이슈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집중되면서 올해 시장에서 존재감을 급격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도 올해 1분기 시가총액 상위 20개 CD20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XRP만 플러스 0.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두 자릿수 퍼센트 하락한 것과 상당히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고 XRP 시총은 현재 5위권 안에서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비트코인은 몰라도 이더리움은 제치고 2위 자리 넘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 시총 규모로는 이더리움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갭이 있지만 시장의 화제성 그리고 탄력에서는 이미 XRP가 주도주 반열에 올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드 미디어들 사이에서도 XRP가 최근 며칠 동안 시장 리더로 부상했다 이렇거나 아니면 매크로 호재 그리고 규제 낙관론에 힘입어서 상승 모멘텀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관련 ETF 신청 건수도 지금 10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솔라나와 함께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시장의 양대 축을 비트코인과 XRP가 이끌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거시경제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반면 XRP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코인으로서 실용성과 제도권 채택에 힘입어 별도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과 인플레이션 해지에 기축 역할을 하고 XRP는 국제 결제와 유동성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XRP가 SEC와의 소송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낸 상황이고 이제 소송 공식 종료 발표만 남은 상황으로 봐도 무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하면서 기관들도 안심하고 XRP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선물 시장 개방으로 유동성도 붙는 만큼 XRP는 명실상부한 탑 클래스 자산으로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 주도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정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 큰 흐름의 중심축 이동을 이런 것들이 감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초반까지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의 구도가 뚜렷했다라면 2025년 이후에는 비트코인 대 XRP 또는 비트코인 플러스 XRP 양강 이런 체제로 판도가 재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 주도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정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 큰 흐름의 중심축 이동이 감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초까지는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의 구도가 상당히 뚜렷했다라면 2025년 이후에는 비트코인 대 XRP 또는 비트코인 플러스 XRP 양강 이런 체제로 판도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투자 자금의 흐름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관 투자금이 비트코인과 XRP로 쏠리고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등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도 이더리움 1극 체제에서 이제 멀티체인 그리고 XRP 레저 기반의 유동성 공급까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급에서 바라보면 이번 사이클의 승자는 비트코인과 XRP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거고, 투자 전략 역시 이 두 자산을 중심으로 짜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XRP도 2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격 지표만 보면 장밋빛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숫자 뒤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중국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다루기 시작한 점, 또 브라질을 기점으로 XRP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RLUSD, 선물 상품 등 금융 인프라가 확충된다라는 것, 이런 것 등은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마치 바다 밑에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비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겉으로 보이는 파도, 가격만 보면 놓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의 이동, 이런 걸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쉽지만 정작 큰 손들과 기관들은 어떤 판이 깔리는지를 주시하곤 합니다. 가령 비트코인 95,000달러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늦었나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왜 그 가격까지 오르게 됐는지 규제 환경, 매수 주체, 매물 잠김 현상 등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XRP도 마찬가지인 거죠. 2달러니까 비싸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SEC 소송 종료, ETF 출시, 기관 유입,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낸다라면 향후 전망을 더욱 정확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은 결국 이런 흐름들이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니라 이 전체 판때기, 그 흐름, 요걸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장 어딘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래들이 새로운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단기적인 출렁임도 가능하겠지만 큰 물줄기는 이미 방향을 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큰 그림을 읽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일시적인 등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일련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위험자산 시장이 가진 특수성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이지만 일반적인 위험자산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룬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이 이번에 출간되는 크립토 디톡스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린다, 아니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안 올라서 조바심 때문에 흔들다, 대체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건지 그 기준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위험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크립토 디톡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햇살이 아주 좋은데 너무 차트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계절을 또 즐겨야겠죠.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차트는 가끔씩만 보시고 주말을 통해 또 새로운 리프레시 잘 하시면서 멘탈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